네, 윌리엄 아이리쉬의 보이지 않는 살인범입니다. 배경은 1930년대 미국 뉴욕이고요. 주인공인 토미가 으악하고 악몽에서 깨어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토미가 숙취 때문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어제 입고 잤던 셔츠 가슴 부위에 커다란 갈색 얼룩이 있는 거예요. 진흙이 묻었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얼룩에 손을 댔는데 얼룩이 빳빳하게 굳어있고 만지니까 손가락에 뭔가 빨간 게 묻어나와요. 알고 보니까 피였습니다. 토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셔츠 단추를 풀고 몸에 상처가 있나 찾아보는데요. 상처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피라는 건데 이 정도로 피가 묻었으면 상대방은 아주 큰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미가 어쩌면 자기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토미의 누나 밀드렛이 토미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요. 토미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지금은 토미가 누나랑 이제 매형인 댄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돌봐준 누나랑 매형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토미는 다시 한번 셔츠에 핏자국을 보고 이 두 사람한테 절대 패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토미는 항상 집에 돌아오면 바지 주머니에 있는 걸 모두 장롱 위에 올려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5센트짜리 동전 3개랑 10센트짜리 동전 1개가 있는 걸 보고 어제 나갈 때 자기가 35센트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제 10센트를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동전들을 다시 바지 주머니에 집어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수건이랑 만년필이랑 다 주머니에 넣고 이제 아파트 열쇠랑 이건 뭐야? 굉장히 낡고 엄청나게 큰 처음 보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아무래도 진짜 자기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저지르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서 나가자 싶어가지고 재빨리 큰 여행 가방에 이것저것 담고 후다닥 방문을 엽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는데 맞은편에 커피를 가지고 온 누나 밀드렛이랑 마주쳐요. 누나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토미를 보고 야 토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집 나가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미가 흥분해가지고 나 지금 무조건 나가야 된다면서 말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나가 여행 가방을 억지로 뺐더니만 일단 커피 마시면서 진정 좀 하라고 합니다. 토미가 어느 정도 진정된 걸 보고 누나가 너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데요. 토미는 누나한테 말 못한다면서 아무래도 나가야겠다고 하면서 또 꼬장을 부립니다. 누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인 데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집에 좀 오라고 해요. 매형인 데니는 뉴욕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형사예요. 토미는 매형 데니가 오면 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잠자코 데니를 기다립니다. 한 15분 정도 지나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매형인 데니가 뭔 일이야 하면서 들어옵니다. 데니를 보자마자 토미는 매형 저 좀 잡아가세요 하고 말을 하는데요. 데니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어제 저녁에 누군가를 죽였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데니가 아니 하면 했지 한 것 같다는 뭐냐고 하니까 토미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니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토미는 억지로 기억을 더듬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토미는 최근에 치러진 대학 입시 시험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울적한 마음에 밤 11시 정도에 집을 나가서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조라는 남자를 만나요. 토미는 조랑 친분은 없는데 분명 어딘가에서 전에 조를 봤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조의 얼굴이 기억은 나는데 그 전에 어디서 봤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가 토미한테 아니 젊은 놈이 왜 그렇게 울적하냐면서 자기가 좋은 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파티장으로 토미를 데려갔대요. 거기에서 토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을 먹게 되는데요. 그렇게 알코올 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져서 토미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어깨 동무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신나게 놀았대요. 그러다가 조가 토미한테 와서 자기는 이제 가보겠다고 하면서 너는 좀 더 놀다 가라고 그렇게 하고 조는 가버리고 토미만 그 파티장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기억이 끊겼다가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는 어둡고 더러운 방에 토미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마에 흰 상처가 있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토미한테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셔츠가 온통 피투성이잖아 라고 말을 했대요.
겁이 난 토미가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창문은 못을 박아놨으니까 도망칠 수 없다고 그냥 얌전히 있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또 기억이 없다가 순간 어떤 음악이 어렴풋이 들렸는데 분명 앨리스의 푸른 가운이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방 문을 열려고 했대요. 그래서 토미가 바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책상이랑 의자랑 다 엎어가지고 문 앞에 쌓아서 바리게이트를 만드는 걸 끝으로 이제 더 이상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미는 주머니에서 낡고 큰 열쇠를 보여주면서 아마도 이게 그 어둡고 더러운 방의 열쇠가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데니는 토미의 셔츠에 묻은 얼룩 자국을 보는데요. 이건 틀림없는 피라면서 총을 쏜 것 같진 않고 아마 칼을 쓴 것 같다고 그러면서 토미 혹시 너 어제 칼을 쥐었던 기억은 없냐고 물어봐요. 토미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칼 같은 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데니가 너는 다른 집의 열쇠도 가져오지 않았냐면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칼로 누굴 찔렀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말에 이제 긁혀버린 토미가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취했다고 해도 칼로 사람을 찌른 미친놈은 아니라고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침대에 털썩 앉습니다. 근데 갑자기 탁 하고 침대 밑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데니랑 토미가 응? 하고 보니까 침대 밑에 신문지로 감싼 뭔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신문지에는 붉은 얼룩이 배어 있는데요. 설마 하고 신문지를 열어보니까 안에는 뻘건 피가 묻어있는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이거 재미없는데 이러면 데니가 토미를 노려보면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토미가 저 진짜 아니에요 매형.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하고 막 울부짖어요. 데니가 일단 진정하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너 진짜 이 칼로 사람 찌른 적 없냐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토미가 자기가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진짜 맹세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데니는 알았다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해요. 그리고 만약 토미 너가 범인이면 난 너를 경찰서에 데려갈 수밖에 없다고 각오하라면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데니가 수첩에 적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1번 조는 누구일까? 2번 파티를 열었던 집은 어디일까? 3번 하얀 상처 자국이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 데니는 일단 조가 누구인지부터 찾아보자고 하면서 토미한테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없냐고 물어봐요. 토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가 어제 자기한테 시험에 떨어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 하냐면서 자기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도 15달러밖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조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냐고 하니까 직업은 말하지 않았고 자기는 매일 좁은 우리 속에 갇혀서 일만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좁은 우리라. 데니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토미한테 혹시 은행원 아니냐고. 은행원도 일종의 우리 속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토미는 은행원이었으면 옷차림이 좀 더 깔끔했을 텐데 조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은행원 치고는 좀 간편한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니가 혹시 영화관 매표소 직원이 아니냐고 하니까 토미는 1년 전부터 자기는 시험 공부하면서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분명 그 조라는 사람은 자기가 최근에 보긴 봤었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역 개찰구 직원 아니냐고 하니까 토미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혹시 전당포 직원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는 전당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데니가 조는 나중에 찾아보자고 하면서 그럼 두 번째로 파티가 열렸던 집을 찾아보자고 해요. 일반 주택이었는지 아파트였는지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니까 토미는 기억을 더듬다가 아파트였던 것 같다고 해요.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던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니가 알았다 하면서 조의 직업은 틀림없이 엘리베이터 보이였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엘리베이터도 일종의 우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급여도 그닥 높지 않아서 일주일에 15달러면 딱 엘리베이터 보이일 거라고 해요. 아마 토미 너도 조가 엘리베이터 보이로 있는 빌딩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서 그래서 조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데니는 빨리 움직이자면서 토미한테 최근에 네가 갔었던 빌딩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모조리 조사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조가 있으면 집으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며칠 휴가를 내러 잠깐 경찰서에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토미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2시간 동안 이 건물 저 건물 막 돌아다니면서 엘리베이터 보이를 살펴보는데요. 거기에 아쉽게도 조는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다시 집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요 근래 자기가 공부 자료를 찾으러 시립 도서관에 몇 번 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요.
그때 마침 손님들을 태우고 막 문이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토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재빨리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가서 집으로 전화를 하고 데니한테 조를 찾았다고, 지금 도서관에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토미는 혹시 조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한테 누명을 씌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가 지금 도망가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에 매형인 데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데니가 도착하는데요. 토미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몇 분 뒤에 데니가 조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토미한테 이 남자 맞냐고 합니다. 조가 토미를 보더니, 야 토미, 너 어제 겁나 힘들어해서 내가 파티에 데려다 줬더니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보답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데니는 조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어제 토미를 데려갔던 집이 어디냐고 막 강압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게 확실히 미국에서는 경찰의 힘이 막강해서인지 조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795번지 알카자르 아파트 22호인데 가끔 거기에서 큰 파티가 열린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 파티 주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그건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도 예전에 술집에서 일할 때 심부름 때문에 처음 가봤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데니가 조의 목더미를 잡고 팔을 꺾으면서 너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너 깜빵 가게 만든다고 하니까 조가 겁에 질려가지고 사실 거기 파티 주인이 새로운 친구를 데려올 때마다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날은 좀 얼빠져 보이는 젊은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오라고 해서 길거리를 걷다가 토미를 발견하고 토미를 데려간 거라고 해요. 파티 주인은 파티에 갈 때마다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날은 마르고 키가 큰 남자였다고 합니다. 데니는 마지막으로 조한테 이마에 하얀 상처가 있는 남자를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조는 파티장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데니한테 풀려납니다. 데니가 경찰서에 가서 침대 밑에 떨어진 피 묻은 칼의 지문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토미의 지문만 나왔다고 해요. 그 말에 토미가 고개를 푹 숙이니까 데니가 웃으면서 자기는 오히려 그 덕분에 토미 너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고 말을 해요. 토미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칼이 토미 네 칼이 아니라면 원래 칼 주인의 지문도 묻어 있어야 정상인데 토미 네 지문만 묻어 있다는 건 다른 지문을 깨끗이 지우고 토미 네 지문만 일부러 묻어 놓은 게 아니냐고. 그리고 조한테 얼빠져 보이는 젊은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도 아마 살인 누명을 씌울 인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데니와 토미는 조가 알려준 알카자르 아파트로 가는데요. 그 아파트는 뒷골목에 있는 아주 더러운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있는 22호실 문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뒤에서 어떤 중년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인은 아파트 관리인이었는데 데니가 경찰이라고 하면서 어제 여기서 파티가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파티하고 어제 저녁에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누구였냐고 하니까 그건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니가 22호실 잠깐 조사 좀 하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관리인이 문을 여는데요. 방에 들어가니까 별다른 가구 없이 아주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데니가 구석에 있는 찬장을 보고는 저 안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요. 토미는 그 안에 시체가 있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관리인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찬장을 여는데요. 데니와 토미의 기대와는 달리 찬장 안에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아파트를 나오는데요. 토미는 여기 아파트 방이랑 자기가 기억하는 그 더러운 방은 확실히 달랐다면서, 그리고 그 하얀 상처 남자가 분명 창틀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 아파트 창틀에는 못이 박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둘이 그러고 있다가 데니가 토미한테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해요. 토미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무심코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데요. 그때 주머니 안에 동전이 짤랑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토미가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분명 나갈 때 35센트를 가지고 나갔는데 집에서 보니까 25센트밖에 없었다고 말을 해요. 분명 조를 만나고 파티장에 갈 때까지는 자기는 돈을 쓴 적이 없었다면서,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제 집에 올 때 자기가 버스를 타고 온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푸른 가운이라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자기 기억에는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데니가 그럼 그 장소는 집에서 버스로 10센트만큼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술집이나 식당일 거라고 하면서 또 그 음악은 동전을 넣으면 노래가 나오는 주크박스에서 나왔을 거라고 추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데니랑 토미는 다시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는 두 가지 노선의 버스가 다니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두 버스가 한동안 계속 같은 노선으로 가다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로 오는 버스를 타가지고 기사한테 혹시 여기서 10센트로 갈 수 있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까 기사가 10센트로는 새 정류장까지 갈 수 있다면서 그 다음은 15센트로 오른다고 합니다. 데니와 토미가 집에서 새 정류장 사이에 있고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그리고 주크박스가 있는 식당이랑 술집을 찾아서 뒤지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가게들을 찾아 헤맸는데 어떤 가게도 앨리스의 푸른 가운이라는 음악이 들어있는 주크박스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지쳐가지고 휑한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큰 캬바레를 지나는 순간 그 캬바레에서 앨리스의 푸른 가운 음악이 큰 소리로 흘러나와요. 이게 라디오도 주크박스도 아니고 악단이 직접 연주를 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캬바레 옆에는 지은 지 100년도 넘어 보이는 낡은 건물의 작은 모텔이 있었고 그 옆에는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데니와 토미는 여기구나 하는데요. 캬바레 바로 옆 모텔 방 안에 있으면 캬바레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마치 모텔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은 바로 모텔로 들어가서 프런트에 있는 직원한테 옆에 캬바레 쪽을 향한 방이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직원은 각 층마다 한 개씩 있다면서 3층이라 총 3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2층 방은 누가 쓰고 있어가지고 1층이랑 3층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3층을 쓰겠다고 하니까 직원은 하루에 1달러라고 하면서 숙박부를 써야 한다고 숙박부를 내밀어요. 그래서 숙박부를 펼치는데 순간 토미가 앗! 하고 작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면 전날 숙박부에 딱 봐도 자기 필체로 쓴 자기 이름이랑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벤 도일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2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데니가 직원한테 여기 톰이랑 벤 도일이 어제 몇 시에 묵었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은 어제는 자기가 일을 안 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건 왜 묻냐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을 합니다. 데니는 아랑곳 않고 여기 매일 청소는 해주냐고, 그리고 침대 시트는 갈아주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아니 하루에 1달러밖에 안 받는데 뭐 그런 것까지 갈아주냐면서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직원을 달래고 그냥 묵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3층 열쇠를 주는데요. 그 열쇠는 토미 방 장롱 위에 있었던, 지금은 토미 주머니 안에 있던 그 낡고 큰 열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슬쩍 열쇠 거리를 보니까 2층 방의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토미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요. 데니와 토미가 3층이 아닌 2층 방으로 가는데요. 토미가 주머니에서 2층 방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밀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문 앞에는 탁자랑 의자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방 벽이랑 천장 그리고 못을 박아놓은 창틀에 무엇보다 문 앞에 자기가 어젯밤에 무의식 중에 필살적으로 바리게이트를 쌓아놨던 탁자랑 의자들이 있는 걸 보니까 토미는 어제 여기가 자기가 갇혀있던 방이 맞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데니가 방 안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방 구석에 있는 벽장 쪽으로 걸어가더니만 문을 살짝 열고는 순간 굳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토미 도와줘 하면서 아주 낮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해요. 그렇게 둘이 문을 천천히 여니까 순간 어떤 남자의 시체가 흔들거리면서 데니와 토미 쪽으로 쓰러집니다. 벌벌 떨고 있는 토미와는 대조적으로 형사인 데니는 침착하게 시체의 몸을 조사를 하는데요. 확실히 칼에 찔려 죽은 거네 라고 혼잣말을 하다가 그 남자의 벨트를 풀어서 버클을 보니까 BD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숙박부에 쓰여져 있던 벤 도일이 확실했습니다. 데니는 토미한테 이 남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토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데니가 조사하는 모습을 토미는 숨죽이면서 보고 있는데요. 근데 토미가 문득 이상한 게 신경이 쓰여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남자의 구두 뒷굽이 여자 샌들처럼 엄청 높은 거예요. 토미가 데니한테 이 남자 구두가 좀 특이하다고 하니까 데니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남자의 구두를 살펴보더니만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가지고 구두에 박혀있는 나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뒷굽이 빠지고 그 안에는 하얀 종이봉투 서너 개가 들어있었는데요. 마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니는 창문 쪽으로 가더니 못으로 박혀있는 창틀을 조사하는데요. 그러다가 창문을 위로 들어 올리니까 의외로 창문이 드르륵 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올려졌습니다. 데니는 토미 너가 어젯밤에 아마도 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도망을 나온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 남자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다면서 토미한테 금방 올 테니까 너는 3층 방에 가서 좀 있으라고 합니다. 토미는 아래층에 시체도 있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 그냥 밖에서 기다리자 해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는데요. 문득 모텔 옆 창고 한쪽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창고 쪽으로 다가가서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쪽을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어떤 남자 두 명이 둘러앉아서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돈을 세고 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데니가 오면 말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뭔가가 토미 머리를 빡 하고 때려가지고 토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토미가 정신을 차리니까 남자 3명이 토미를 둘러싸서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권총을 꺼내가지고 토미의 얼굴에 갖다 대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토미는 깜짝 놀랍니다. 이마에 하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놈 어제 그 꼬마 아냐?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한 명이 야 그라즈 아는 놈이야? 하니까 그 그라즈라는 하얀 상처의 남자가 아니 어제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면서 이놈이 벤 도일한테 마약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홧김에 벤 도일을 죽인 걸로 각본을 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아 그놈이냐면서 아니 근데 이놈은 진작에 경찰서에 끌려갔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냐고 막 당황해요. 그러니까 하얀 상처의 그라즈가 자기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래도 이놈이 조금 아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창문으로 도망쳐 나온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라즈 일당은 토미를 호수에 빠뜨려 죽이겠다는 계획으로 토미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 토미를 태우고 호수로 가는데요. 차 안에서 토미는 아유 내 인생 진짜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을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토미를 태운 차가 큰 길로 나가려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 하나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해요. 그래서 그라즈 일당의 차도 하면서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순식간에 데니와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내리더니 손들어 하고 재빨리 그라즈 일당을 향해 권총을 겨누면서 그렇게 다행히 토미는 구출이 되고 그라즈 일당은 모두 체포가 됩니다. 그라즈 일당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그라즈 일당은 대규모 마약 밀매단이고 파티장으로 쓰였던 그 아파트는 마약 밀매를 위해서 사용했던 수많은 장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저기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파티장을 열어서 꼬리가 잡히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같은 패거리였던 벤 도일이 마약 밀매일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경찰 쪽 뿌락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라즈는 배신자인 벤 도일을 죽이고 조한테 살인 누명을 대신 씌울 만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필 토미가 딱 걸렸던 겁니다. 그렇게 조를 따라서 파티장에 갔던 토미는 마약이 든 술을 마신 다음에 정신이 완전 나갔고 그라즈 일당은 죽은 벤 도일과 토미를 데리고 이제 계획한 대로 낡은 모텔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라즈는 토미랑 둘이 모텔에 들어가서 얼굴을 가리고 취한 척 연기를 한 다음에 토미한테 숙박부를 쓰게 했대요. 그리고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빨리 차에서 죽은 벤 도일을 끌고 와서 토미와 함께 2층 방에 옮겨다 놓은 거였습니다. 방 안에서 그라즈는 토미의 셔츠에 피를 묻히고 토미 손에 피투성이 칼을 쥐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토미가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도록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셔츠가 온통 피투성이잖아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라즈의 최종 계획은 아침에 정신을 차린 토미가 죽어있는 벤 도일을 발견하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직원들이 올라와서 벤 도일의 시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피투성이 되어 있는 토미가 경찰에 잡혀가는 시나리오였다고 해요. 근데 토미가 마약을 해서 그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도 벤 도일의 시체를 벽장에 넣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근 다음에 문 앞에 탁자랑 의자로 바리게이트를 쌓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도망가가지고 버스까지 타고 집에 돌아왔던 겁니다. 자기 전에 침대 밑에 칼도 숨겼고요. 토미는 데니한테 매형 아니었으면 살인자 될 뻔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읽었던 추리소설인데 그때는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초반은 너무 재밌는데 이게 갈수록 좀 내용이 산으로 가는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어쨌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